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아까 박재호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큰 타이틀로 하고 바이오텍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 했는데 처음에 듣기는 쉬웠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한번 되묻고 정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도 보고 또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이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좋습니까? 네.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양대학을 제가 따다가 잘 찍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속 가능성 하면 역시 서스테이너빌리티 하면은 일반적인 개념은 환경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전문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 과학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고 상위 개념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엔 산하의 여러 가지 위원회 등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 뭐냐 이렇게 한번 정의도 내려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보고 하는 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 과학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두 번째 자연이고요. 근데 인간은 잘 살고 싶고 궁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역시 환경, 자연에는 또 반하게 되는 그러한 좀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게 연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 지구 온난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빈곤 복지. 어떻게 보면 빈곤 복지를 해결하려면 온난화가 당연히 수반되는 거죠. 온난화를 막으려니까 빈곤 복지가 또 막히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맞춘 과학기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남겨놓을 테니까 그냥 나중에 쓰시던가. 그럼 BT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면 뭐를 의미할까? 이제 기술적 개념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도 물론 중요한데 그 상위 개념으로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면은 나무에 비교하면 뿌리와 줄기와 열매 해서 역시 뿌리가 기초 원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죠. 잔뿌리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줄기가 없으면은 또는 잎이 없으면 응용이 안 되고요. 결국은 열매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경제를 또 풍요롭게 하고 그럼 다시 삶의 질도 올라가고 뭐 이런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역시 또 중요한 명제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T 분야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정보전자나 기계제조, 우주항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슬로프가 상당히 상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 증가형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를 비교한다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중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제품이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기술이 부족하냐? 그건 아닙니다. 인재가 부족하냐? 그건 아닌데 아직까지 시기도 안 돼 있고 조금 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BT를 포함해서 과학기술의 지속가능의 요소가 뭐가 될까? 사실 그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머리를 써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전혀 저를 갖다가 좀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주관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택해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중심으로 돼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지 지속 가능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거창하게 하면 인류애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근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발전만 하면 뭐하냐.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일자리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요소라고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진실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진실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투철한 과학자 정신, 특히 열정을 앞세운 과학자 정신이 필요하고요. 특히 과학기술자들은 연구 윤리의식이 필요하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천성, 기술이 모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방하려면 확실하게 모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기술 우위에 서려면 기술이 원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융합기술입니다. 많은 T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총사가 BT, IT, NT입니다. 합하면은 빈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티에서 벗어나려면 빈티를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썰렁하죠?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이 빈티의 가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융합 기술을 특히 강조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견적인, 근시안적인 마인드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프로젝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비근한 예지만 뭐 전자 쪽에서 누가 그 카세트 테이프가 빨리 없어질 줄, 아니면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플라피 디스크가 뭐 얼마나 오래 갔느냐 이거죠. 미래를 다 예측하지 못한 데서 온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기술을 창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존 기술 말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야 된다 하는데 창조자가 좀 요새 또 화두이기 때문에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이제 수명이 짧아요. 기술의 수명이. 아무리 노력해서 발명을 해놔도 금방 사장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경제성.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과학기술이 왜 존재합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지 못하면 안 돼. 근데 결국은 경제성이 없으면은 그게 가치 창출이 안 되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뭔가 재화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복지나 과학기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게 투자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최종 목표는 아까 나무의 끝에 열매입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 역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그래서 마무리를 친환경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실제로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가 뭐 제품을 재활용해서 환경을 살리자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뭐 보면은 환경에 저촉되는 앞으로 산업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인간 중심 해가지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활명수 아시죠? 이 활명수. 네.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쭉 오다가 최근에가 이제 가스 활명수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1897년에서 지금이니까 뭐 100여 년 동안 계속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가장 지속 가능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얘기를 시간 관계상 못 드리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발명하신 분이 이게 궁중에서 복용되던 비방이에요. 비방을 하도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그걸 좀 고쳐주겠다 해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 철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지금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BT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고령화,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힘든 난치 질환 또는 재활 등등 해서 뭐 유해수도 나오지만 또 많이 들은 줄기세포 등등 해서 어떻게 해야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주안을 두고 거기다가 경제성까지 얹은 그러한 BT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소 중에 진실성. 역시 과학자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션, 열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열정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과학을 연구하면 안 되고 윤리, 과학자적인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자극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표지를 보면은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2004년이면은 몇 학번이시죠? 좀 오래됐군요. 네. 네. 왕년에 그 한 10년 정도, 10년 전쯤 됐나요? 상당히 그 사회에 아주 그 강한 그런 여파를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에 관한 사건인데, 이 사이언스에 그걸 게재했다가 나중에는 철회된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과학자는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는 못 드리겠으나 하여튼 여기 이런 H.모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쟁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료 생명적 윤리 쟁점이 보면은 어떤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직했느냐, 전문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행실을 하면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악영향에 대해서 신중했느냐, 이런 것만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됐을 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항상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일이었었는데, 가톨릭에서는 절대로 배아를 손상을 시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배아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아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죠. 우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래닛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요소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원천성, 아까 얘기했죠. 기술이 원천 기술이 뚜렷해야 돼요. 정말로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항상 기술의 우위를 갖추면서 리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논문 하나 더 쓰고 덜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논문을 왜 쓰고 이 논문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정말 혜택을 갖다 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 전공 분야에 활약을 하겠지만 전공에 관계없이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새기기 바랍니다.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 그림이 뭐처럼 보입니까? 유럽의 어떤 도시고 영국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등고선이 있지만 기술적인 등고선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특허가 많이 나와 있느냐, 그걸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기술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안에 기술이 큰 기술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남이 나라가 깃발 꼽은 기술이 있어요. 이거 하겠다고 여기 대들다가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못 견딥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의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인 기술 가지고 캠프를 잘 꾸려나가야지만이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구가 좁지만 넓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죠. 가깝게는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프랑스, 이탈리, 독일. 원천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이 나라들 말고도 브릭스 상당히 위협 요소예요. 브릭스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등등, 차이나, 요새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끼어달라고 그래가지고 S까지 강조하는데, 우리의 경쟁하는 데는 무한히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리더십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융합기술, BTIT, NT. 어떤 식으로 융합기술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하면 가치 시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도 따온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지속가능 과학은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다학제간, 멀티디스플리너리죠. 그 다음에 학제간, 인터디스플리너리, 또는 융합제,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이렇게 융합적인 특성을 띤 모든 과학이 연계돼 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통섭적 접근이다.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 분야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통섭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창출해내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한양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따온 그림입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트렌드가 융합기술이에요. 결국 융합기술입니다. 융합과학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하여튼 지속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 미래 융합기술이 뭐냐? 그걸 또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결론으로는 지속가능성 과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 융합기술의 발전을 계속 도모해야 된다. 이게 바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농경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업시대, 영국에 그 다음에 정보, 바이오, 나노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는 융합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림에 제가 상당히 점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자. 빈티. 그죠? 빈티. 좀, 이건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융합과학 기술의 발전 전망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느냐 이겁니다. 다 읽을 수는 필요 없지만 어쨌든 과학 기반한 창조형 혁신이다. 창조형 혁신만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창조형 혁신에 해당하는 것들이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 요새 많이 흔히 나오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요새 화두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난치성 치료용, 난치병 치료용 줄기세포 기술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융복합. 그래서 신기술과 기존 산업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가치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방형이 필요하다. 오픈된 테크놀로지 사이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는 산학연을 통한 연구개발 주체 간의 연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를 개방하고 좋은 기술은 따오고 좋은 기술은
다시 융합해서 기술을 혁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기술은 우리가 가치를 창조하고 프로핏을 창조하는 그러한 지식재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이렇게 BT 쪽의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근본으로 해서 보건의료 한 축, 그다음에 농림, 축산, 식품 한 축, 그다음에 산업공정,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바이오 프로세스, 그다음에 환경, 해양 한 축. 이런 축들을 정보와 나노기술로서 백업하고 융합시켜서 발전시키자. 이러한 개념으로 정부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배 타셔가지고 훌륭한 이제 인재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했는데 미래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어렵죠. 저도 사실 뭐 어렵습니다. 제가 미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현재로서 어떠한 예측 가능한 기술, 예측 가능한 생각으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기술이 창조가 되고 수명이 증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의 해결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교실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의 해결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문제 해결은 지속 가능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라는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인적인 역량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무엇보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인적인 역량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적 사고. 모든 일이 성공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내 거, 네 거 가르는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의 사람이 모여도 여러 명이 모여야지 시스템이 돼서 일이 되지 각자 이기적인 발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사고 역량,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술에 물 탄 듯 하지 말라 이거죠.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지를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규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규범입니다. 사회의 규범. 반듯하게 나가야지 삐뚤빼뚤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예견적 역량. 이게 합해야지만이 투마로우 솔루션입니다. 이건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따왔었는데요. 한국 사회 미래 전망 도대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혼자 전망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으뜸이 역시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양극화, 네트워크 사회,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보시면 다 많이 어디서 들어본 문구죠.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시고요. 근데 기술 면으로 봤을 때도 뭐 가상지능에서 융복합 나오죠. 로봇, 경제적인 측면에서 웰빙, 감성, 복지 경제, 지식 기반 경제, 글로벌 인재의 부상. 이게 다 미래 예측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에너지 크라이시스, 그다음에 부작용. 뭐 지구가 황폐해 간다. 부작용이죠. CO2 제로 운동. 다 그런 일환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화하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분류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분별로 이렇게 한번 강조를 했는데 중복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유망 사업은 뭐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역시 정보통신은 무시할 수 없고요. IT 쪽에 의료공학, 메디컬 테크놀로지에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환경산업은 특히 뭐 미래 유망 주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죠. 물론 의료공학도 BT고 정보통신도 일부는 BT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야 전공이 살려가지고 BT와 연결된 거는 바이오 칩이라든가 뭐 이런 칩 분야 있고 신약 개발 분야, 바이오인포메틱스 특히 정보에 밀접하죠. 또 바이오 리액터 공학 분야, 그다음에 뭐 식물 분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쭉 뭐 정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분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분야별로 봤을 때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에너지 자원, 환경, 생명 보건 의료가 그 중에 한 축이죠. 농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재료, 소재나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투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뭐 정보전자가 높죠. 그죠? 높아요. 생명 쪽이 역시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이. 그만큼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이거는 growing field죠. 점점 성장해 나가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꾸준히 발전할 겁니다. 자세한 거는 좀 각자 눈으로 읽어서 여러분들 총명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생명공학 육성법이라는 것도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도 개정됐지만 이게 생명공학이라는 게 무슨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 중에서 주무부처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죠. 그래서 사회계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계부처에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육성법에 따라서 관계부처의 장들은 시행계획을 확립하고 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관계부처라 함은 뭐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농축식품부, 산통부, 산업부라는 사람도 있고 산통부라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산자부라는 사람도 있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부 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의약품 같은 걸 예를 든다면 혁신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옛날에 190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스피린, 설파제, 페니실린 그때 개발된 거예요. 지금도 명약이죠. 사실 아스피린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 페니실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거 갖고만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약들이 쭉 나온 거예요. 항생제도 있고 등. 최근에 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래프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오다가 갑자기 그냥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유전공학 제품, 생명공학 제품,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제품, 그다음에 특히 중증질환, 노화 또는 염증이나 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BT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패러다임도 변화합니다. 전에는 단순히 아프면은 그냥 약 먹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게 다예요. 미래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맞춤형 의료.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약으로 똑같은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춤 의료.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근본적인 모든 하여튼 우리 저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 비롯되니까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결손되면은 그 병이 생기죠. 그 생기는 것 같다 그냥 내비둘 수가 없죠. 전에는 약 갖고 되는데 약이 잘 안 돼요. 이제는 유전자를 바로 치료하는 기술, 미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세포 치료.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암 치료를 갖다가 줄기세포로 한다든가 등등 이런 치료법들이 미래의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이긴 하지만 생명공학 의약품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제조합 의약품, 리컨비넌트 파마슈티칼에서
최근에는 이제 항체라든가 유전자, 조직공학, DNA 백신, 바이오칩, 이종장기 등등의 좀 팬시하죠. 좀 카팅 엣지에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미래의 어떤 BT를 주도할 겁니다. 벌써 뭐 글로벌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네.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시간은 많지 않은데 제조합 DNA 프로덕트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세포에다가요 DNA를 필요한 DNA를 매겨서 그걸 갖다 선별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뭐 인슐린이라든가 등등의 필요한 단백질 생산하는 기술이에요. 지금도 이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진 테라피, 유전자 치료죠. 우리 몸에서 인체가 갖고 있지 않거나 결손된 유전자가 있으면은 바이러스에다 싫든 다른 인공물에다 싫든 실어가지고 우리 몸에 투여합니다. 그럼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한다. 이런 현대적 개념이죠. 유전자 치료가 이제 미래 생명공학으로서 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셀 테라피, 살아있는 세포로 질병을 치료한다. 상당히 현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심심할 것 같아 그림을 일부러 했는데 이건 좀 여러분 골수 아니죠, 골수. 장골이요. 저기 지금 장골. 장골에다가 주사바늘 꼽아요. 그래가지고 골수를 뽑아냅니다, 실제로. 그럼 이 안에 혈액도 들어가 있지만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수 뽑아가지고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다시 치료 목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수많은 예가 있지만 뇌경색의 경우에 봤을 때 뇌를 개방해가지고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투여합니다. 줄기세포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태생적으로 아주 그 장인 정신이 있어서 무조건 아픈 데를 찾아가요. 우리 조물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줄기세포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데 있으면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 뚝딱뚝딱 고치는 겁니다. 막 이것저것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참 재밌죠. 뇌경색 부위가 허옇게 보이죠. 그 치료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점점. 이런 게 이제 미래의학이에요. 이건 재생의학. 전에는 그냥 약만 썼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파가지고 신체 조직의 일부가 뭐 망가졌다. 뼈가 부서졌다. 뼈가 아니면 녹았다. 아니면은 간경화가 일어나가지고 간이 완전히 뭐 기능을 안 한다 할 때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하는 치료법. 그게 화두입니다. 아주 요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는 일반적인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나 췌장, 신경, 피부는 쉬워요. 연골, 관절염 같은 연골, 혈관, 심장, 그 다음에 뼈, 눈, 각막 다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그래서 너무 장밋빛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 현재까지 보더라도 이 정형외과 영역이나 카틸리지, 연골이나 골, 스킨 이쪽은 많이 돼 있어요. 이쪽이 지금 이제 도전입니다. 너블 쪽이 되면은 그야말로 옛날에 유행하던 강원래가 벌떡 일어난다. 이런 때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는 올 때가 아닌데 온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무리를 빚었는데 앞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재생의학이 카툰인데 10분이면 되죠. 5시까지 마실게요. 그래서 뭐 줄기세포도 뭐 배아줄기세포, 사람을 만드는 세포가 있고 만드는 세포가 있고 성체줄기세포, 사람을 유지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만드는 쪽, 유지하는 쪽입니다. 이 만드는 쪽에서 자꾸 여기서 세포를 만들어서 늘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교토 대학에서 야마나카 교수가 이거를 일반 세포를 갖다가 체세포를 어떤 팩터를 이입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해서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를 만들어서 작년에 올해인가요? 노벨상을 탄 거죠. 노벨상을 주긴 줬는데 너무 성급하게 준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siRNA라고 있어요. siRNA 노벨상 몇 년에 탔는데 그때는 정말 인류를 바꿀 줄 알았는데 그걸로 만든 의약품이 그냥 다 철수했어요. 그 노벨상 준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는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든지 만들어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시킨다 하는 게 미래의 재생의학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바이오칩 이런 칩 안에다가 DNA든가 단백질이든가 잔뜩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배열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 이런 게 이제 바이오칩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건 특히 BTITNT 융합 기술이죠. 맞춤형 의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물을 넣어도 개인 반응 차이가 무지 많습니다. 네. 항암제를 투여해도요. 이건 상당히 숨겨진 얘기인데 간암에 잘 드는 약이 특별한 게 없어요. 간암 치료제는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은 그 리스판스 레이트 그러니까 그 약효가 듣는 환자는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 뭐냐? 비싼 돈 주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 빠지죠. 네. 그렇다면 그런 데서 맞춤형 치료 이 환자는 이 약에 듣는다 안 듣는다 미리 그걸 알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인간의 행복, 삶의 질 향상 직결되죠. 거기다가 약을 개발하는데도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맞춤형 의료 이게 또 요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약물 유전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30억 개 유전자 중에서 아직까지 뭐 서열은 밝혀졌지만 뭐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이런 게 무한한 바다입니다. 네. 얼마든지 무한대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 보니까 유전형이 다른 게 딱 있더라. 해보니까 약이 뭐 제멋대로고 막 죽기도 하고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맞춤의학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미래 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한번 그걸 제시하는 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지는 않겠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지속 가능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얘기지만 보면은 뭐 하여튼 카임젤백스라고 환자 맞춤형 항암 치료제가 가시관에 왔다 하고서 이렇게 포탈에 대대적으로 뜬 적이 있어요.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표적 치료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백혈병제 글리백이라든가 일회사 폐암 치료제 수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갖는 그러한 미래형 BT 제품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이용한 백신도 등장하고 있고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자. 진단, 치료 과정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치료를 동시에 하자 하는 테라피 플러스 다이아그노시스에서 테라그노시스 또는 테라노시스라는 개념도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거의 끝부분인데 경제성 얘기할게요. 경제성 한 단편을 얘기하면 과학기술의 가치를 창출하게 하려면 경제성을 생각해야 된다. 신약 개발을 하나 하려도 이게 벌써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전임상, 임상 거치려면 보시면은 신약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얼마요?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요새는 1조. 하지만 일단 개발하고 나면은
매출이 몇천억씩 나와요. 1년에. 그러니까 본전 뽑고도 남죠. 파이자가 뭐 거의 쓰러질 뻔하다가 비아그라 운 좋게 개발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기죠.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BT 분야에서도 한번 성공하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 자동차 300만 대 파는 거나 한 품목이나 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의학 산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조그매요. 그건 왜 그러냐? 인구가 작아서 그래. 인구가 작아서. 시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개발을 해서 글로벌로 팔아야 돼요. BT를.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의학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되게 브릭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브릭스가. 쭉 보면은. 역시 인구가 정말 짱이구나. 우리나라는 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나라 봐요. 다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체를 또 아우르는 중요한 것도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친환경은 뭐냐? 과학기술과 자연 다 인간이 갖춰야 돼. 보호해야 될 분야입니다.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려면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과학기술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감시연구소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는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후세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도 욕구는 충족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레드 바이어, 그린 바이어, 화이트 바이어 해가지고 환경 쪽도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보다가 조사하다가 보니까 안현영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과 환경은 양자택일적인 개념이 아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끝. 마지막 말씀으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고맙습니다.